1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고전문학 중에서 관동별곡이라는 가사 작품을 공부하기로 했죠. 아, 고전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런 선입견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동일하죠.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표현 양식이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니까 고전 공부할 때는 선입견을 먼저 깨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선이라는 왕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 왕조는 15세기쯤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말까지 성리학이라고 들어봤죠? 성리학의 이념에 의해서 건국돼가지고 쭉 이어졌던 그런 왕조입니다. 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이어졌을 텐데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도 주로 양반 사대부 계층에 의해 가지고 많이 창작이 되고요. 물론 한문으로 많이 창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향유가 됐었죠. 자, 그러는 중에 우리 세종께서 한글 창제한 거 배웠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글 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전까지는 주로 양반들이 시조라는 그런 양식 들어봤죠, 여러분들? 4조 또는 4사조의 사음보 형식을 갖추고 있는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딱 세 줄로는 자기 자신들이 어떤 뭐 마음속에 있는 흥이라든가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시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양식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는데,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가사 문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물 이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위입니다. 다 펴보고요. 가사의 특징 나와 있죠? 자, 가사의 형식부터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 가사라는 것은 양반 사대부 계층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조와 더불어서 가장 널리 창작하고 많이 향유했던 문학 갈래입니다. 시조에 비해서는 그만큼 마음껏 자기 생각이나 정서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량이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느냐? 긴 것은 정말 만여 구가 넘을 정도로 깁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간동별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몇 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자, 형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랫부분 보세요. 3, 4조 또는 4, 4조의 운율이 있다라고 하죠. 자, 쉽게 말하면 시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 때 각각의 마디가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삼음절 또는 사음절로 되어 있는 것을 3, 4조 그리고 4, 4조의 음수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가사는 시조와 동일하게 사음보의 율격을 가집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디가 네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네 번 끊기죠. 그죠? 자, 그것처럼 네 번으로 끊겨 있는 그런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가사는 그런 줄이 세 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사를 3, 4조, 4, 4조를 기본으로 한 사음보의 연속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산문인가? 아,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음수율, 음보율이 있는데 운문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보통 이 가사를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끝부분 한번 볼까요? 가사의 끝과 시조의 종장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시조 종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음수율이 3, 5, 4, 3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종장 첫 어절은 세 글자, 그 다음에 다섯 글자, 그 다음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자, 가사도 이 형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중간에 어떤 식으로 써져 있던 간에 정확한 격을 갖추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맨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형태와는 다르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네? 라고 하면
변칙적이다 해서 격을 깨트렸다 해서 변격 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조선시대 때 이 정기에도 가사가 많이 나오고요. 후기에도 가사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정기에는 양반들의 작품이 압도적이고요. 후기에는 양반들의 작품도 있지만 작자 이상의 서민들의 작품, 부녀자들의 작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 양반 사대부들이 지은 작품은 거의 정격, 그러니까 격을 제대로 갖춘 가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관동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 역시 정기와 후기로 나뉘었을 때 우리 간동별곡이 속한 이런 정기, 중기까지의 가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교 사상에 충실하여서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작품들이 상당수라는 것.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생활상의 소재를 가지고 가사 작품이 나왔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되겠습니다. 관동별곡 어떠냐고요? 예, 관동별곡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인쇄물 1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구절풀이를 막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관동별곡이 어떤 작품이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감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 정철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글로 전개가 된다라는 글의 짜임도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부터 하나씩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인쇄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갈래를 보면 기행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행문 알죠? 기행문 어디를 가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관동별곡도 관동지방,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원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쪽에 화자가 쭉 둘러보면서 경치 좋은 데를 둘러보고 본인이 느낀 바를 그대로 묘사하고 서술하고 하기 때문에 기행문의 요소가 있어서 기행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철 양반 맞죠? 양반가사이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격이냐 변격이냐 맨 마지막 구절을 보자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 형식과 유사하면 정격, 그렇지 못하면 변격이라고 그랬죠. 자, 인쇄물 제일 끝에 한번 넘겨보세요. 반대로 보면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첫 어절이 삼음절이죠. 글자 세 글자죠. 그러니까 정격가사 맞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전기 때 이 가사들은 다 정격가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가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정철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작품을 지을 때가 나이가 대략 40대 중반쯤 됩니다. 굉장히 인품 있고 똑똑한 분이에요.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치판에서는 서로 당쟁이 심하죠. 반대파끼리 서로 뭐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철도 높은 벼슬도 많이 했지만 선생님 알기로 좌의정 같은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급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높은 벼슬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쟁이 휘말려가지고 밀려나기도 하고 사직도 하고 지금 이 작품을 쓰기 전에도 이 사람이 고향에서 조용히 머물고 은거해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야, 네 도움이 필요해. 강원도를 좀 맡아줘 해가지고 성은이 만극하려이다 하고 작가가 다시 완전히 그냥 속세를 등지고 자연 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난 자연이 너무 좋아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다시 참여를 하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임금께 올라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강원도로 부임해가지고 쭉 자기 영내를 다스리면서 여기 한번 쭉 다 돌아볼까? 내가 다스리는 지역을 그 다스리는 지역에 금강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동해안 일대 간동 팔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둘러보면서 야 이걸 내가 글로 좀 남겨야겠다. 너무 멋지다 해가지고 쭉 써놓은 작품이 바로 이 간동 별곡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가사 작품 하면 정철의 이 가사들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동별곡 말고도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썼던 성산별곡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집이나 또는 모의고사나 또는 2학년 때 문학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관동별곡 이후에 또 삼인곡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곡입니다. 여기 미인은 여자가 아니고요. 임금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노래예요. 자, 그리고 노래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속편도 만듭니다. 그래서 미인곡도 또 나타나는데, 자, 여기 관동별곡 포함해가지고 이 정철의 이런 가사들은 이미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중요한 가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동별곡 배우지만 나중에 정철의 나머지 가사들도 꼭 다 공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구성 볼까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일단 이렇게 나뉘어 보면 우리 서사 부분은 작가 정철이 임금한테 벼슬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기까지의 여정이 쭉 나오는데 거기까지를 서사라고 합니다. 자, 이 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부분은 금강산 일대를 이 사람이 구경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동해안가로 나와서 간동 지방의 아름다운 8가지 경치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사에 가면 화자가 마지막에 막 갈등을 하다가 꿈을 꾸고 그 갈등 해소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구나 해서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장면으로 이 작품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3단 구성으로 돼 있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구성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이 전개된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기행가사니까 공간의 이동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계절적으로 보면 크게는 여러분들 봄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초여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쭉 이어집니다. 꽤 오랫동안 여정이 이어집니다. 작가 정철이 실제로 이동했던 여정의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도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작품 시작할 때 작가는 본인의 고향에 머물러 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서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전라남도 창평이라는 곳이에요. 자, 거기 머물러 있다가 임금이 부르죠. 야, 너 강원도 관찰사 좀 해! 라고 얘기하니까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이제 임금한테 오는 겁니다. 저 밑에 전라도에서부터 쭉 올라오죠. 한양까지 와서 임금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임명장도 받겠죠. 자, 그리고 출발합니다. 강원도로 한번 쭉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자기가 다스려야 될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작품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이 작가가 중심을 두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작가는 지금 금강산 너무 멋져. 야, 동해안가 이 경치 너무 끝내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러니까 서사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이 앞부분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생략할 부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짧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금강산 부분과 동해안 일대 부분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게 간동별곡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거쳐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머무른 곳에서 자기 느낀 소회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아, 임금님 생각이 나는군. 나라 걱정이 되는군. 내가 열심히 다스려야겠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본사에 들어가면 이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를 쭉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금강산 일대에서 집중적인 묘사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한 6군데 정도의 묘사가 보입니다. 이제 그걸 내일 우리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레는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관동 팔경, 여기 빨간색 색칠해 놓은 글씨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래갖고
관동 8경입니다. 자, 관동 8경에 뭐 완전히 다 언급되진 않고요. 주로 한 6군데 정도가 언급되는데, 그래서 모래는 이 뒷부분, 동해안 일대를 쭉 도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절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글의 전개 순서고요. 이렇게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동별곡이 서술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크게 유교적인 사상, 유교적 충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이 앞으로는 임금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워할 연자에 임금군자 써서 영군의 마음, 그러니까 영군의 정,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걱정할 우자에다가 나라 국자 써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정, 그런 마음, 우국지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유교적 충의 사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관동별곡의 특정 구절에서 이런 화자의 정서들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애민 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이제 벼슬자리에 다시 올라서 이 관동지방, 강원도 일대를 잘 다스릴 텐데, 정말 잘 다스려 가지고 백성들이 배 고른 일 없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줘야지, 정말 선한 정치를 베풀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이 작품 곳곳에 드러나는데,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내가 선한 정치, 선정을 베풀어야지 하는 선정에 대한 포부로 드러나는 구절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도 있겠죠. 아, 내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마음이 어떤 그 당시에는, 요즘은 나 정말 재벌처럼 살고 싶어 이런 것처럼, 자, 그 당시 양반 사대부들은 야, 나 정말 신선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게는 도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작게 신선 사상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신선처럼 그런 풍류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고, 특히 바닷가로 나가면서 이 관동별곡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 자, 크게 유교적 충의 사상,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도교의 신선 사상이 관동별곡에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하게 다뤄지는 구절들이니까 나중에 구절 풀이할 때 여러분들 잘 봐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한번 봅시다. 자, 이 관동별곡은 표현상의 특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작가가 독자들한테 직접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중의 등장인물인 신선이 꿈속에 등장합니다. 신선과 대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양반 사대부가 썼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순수한 우리말이 많이 등장하고, 물론 한문도 많이 등장합니다. 한자 어이라 할지라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철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고 표현도 굉장히 뛰어난데, 뭐 비유, 직유, 뭐 의인,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수사법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금강산을 보고 바다의 어떤 절경을 보고 이런 이렇게 느낀 그런 감회를 뭔가 최대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주 화려하게, 아주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렇게 문장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사법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철의 스타일이 뭐랄까요? 선택과 집중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묘사하고 소설하고 싶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표현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아주 그냥 압축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우리 앞부분의 서사 부분 굉장히 비약적으로 공간 이동이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해서 그런 부분에 압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치 묘사하는 부분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철의 빠른 전개 방식, 간결한 진술 방식, 이런 것들이 정철의 글 스타일에서 잘 드러난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정철의 다른 작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4-3에 보면 작가의 이 작가의 정서 변화와 갈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는데 이 후반부에 보면 작가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런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하지만 자기는 지금 현재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은 정치인의 직분이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내적인 갈등이 보이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죠? 내일 그리고 모레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여러분들 화려한 수사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말의 묘미도 잘 살리고 있고 여기 의에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잘 살리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김만중이라는 구몽 지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포만필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서 정철의 글을 엄청 칭찬했습니다. 정철의 그 관동별곡, 뭐 송민곡, 사민곡 같은 이런 작품 정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이야라고 칭찬받기도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물론 상대적입니다. 양반들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언어 기교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언어 기교가 뛰어나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표현상의 특징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다시 기억해 놓읍시다. 주제는 관동지방 강원도 일대라고 그랬습니다. 관동지방에 뭐 금강산도 보고 관동 팔경도 보고 그런 아름다운 경치들을 쭉 묘사하고 있었죠. 그런 절경과 그다음 그 안에서 흥을 돋워서 즐기고 아주 그냥 흥겹게 보내고 이런 어떤 풍류생활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작품이 이 관동 별곡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요. 나중에 문제집에서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이 관동 별곡이랑 엮여가지고 많이 지문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화학습하고 싶은 사람은 참고로 적어놨다가 이것들 한번 찾아봐서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유한라상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정무한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리고 동명일기는 우리가 배울 거니까 일단 놔두고요. 자, 이런 작품들 역시 경치를 구경하고 묘사하고 서술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동별곡의 일정 부분하고 많이 섞여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니까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사람 이 지문들을 한번 봐두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훈민정음 우리 옛 글을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죠? 조금 더 배우다 보면 이제 동명일기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근대 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동별곡이 언제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 17세기죠. 그죠? 17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로 따지면 근대 국어의 모습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는 이 인쇄물에 나와 있는 이 원문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명일기 배우다가 근대 국어 특징이 이렇군 하고 그 특징을 근거로 이 관동별곡 원문을 다시 보면 그때는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글의 짜임 한번 봅시다. 3단 구성이라고 그랬죠.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뉘는데 밑에까지 쭉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아직 공부가 안 됐으면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줄거리 요약처럼. 자, 근데 나중에 공부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봤을 때는 제대로 구절풀이를 했다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복습용으로 잘 활용하길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서사와 본사 부분을 쭉 공부할 텐데요. 사실은 1시간 안에 이 서사, 본사 일을 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과 복습을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이 다른 강의 하나에다가 관동별곡 본문에 나오는 어휘들 뜻풀이를 해놓은 파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 인쇄물에도 어느 정도 요약이 잘 돼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웬만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관동별곡이 무슨 얘기가 나오지 하고 현대어풀이 위주로 다 읽어 주십시오. 자, 인쇄물에 현대어풀이 다 나와 있죠. 참고로 우리 교과서 제일 뒤에 부록에도 관동별곡 현대어풀이가 있습니다. 현대어풀이 다 읽어주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까는 주제만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씩 예습을 한번 해보는데 이 어려운 수학 공식 아닙니다.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설명과 요약만 곁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단어 뜻을 비교해 가면서 보되 중요한 구절만 내일 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의 짜임을 보면요. 서사 부분에 이 화자가 옮겨놓은 지역 위주로 쭉 적어놨고요. 여정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언행을 했지,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였지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지금 이 사람이 만폭동의 폭포와 여기 무슨 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삼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삼봉우리들을 각각 올라가면서 본인이 했던 생각, 본인이 봤던 것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소라는 것은 연못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호수보다는 크지 않지만 연못보다 큰 규모의 웅덩이, 물웅덩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림 물이 고여 있는 골짜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의 생각들을 쭉 적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역시 삼봉우리죠. 삼봉우리에 떨어지는 아주 그냥 그 멋있게 떨어지는 12폭포를 보면서 자기의 감회를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크게 이 6부분이 언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사 2로 넘어가면서 화자가 떠나기 산이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좋으니까 떠나기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정이입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본사 1인데 내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미리 꼭 예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가사 배울 때 간동별곡 빼놓지 않고 꼭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 꼭 예습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 사람이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관찰사로 부임을 했죠. 그리고는 한양으로 가서 임금께 인사드리고 바로 이제 강원도로 이동합니다. 그죠? 자, 이동한 다음에 처음에 어디를 보느냐?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자기의 감회를 쭉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 주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 사람이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서 간동 지방의 아름다운 팔경을 구경을 하죠. 자, 여기서는 주로 드러나는 게 물론 내가 맡은 바도 있지만 내 그냥 인간 본연에 욕망이 있어서 좀 더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네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뭐 천년노룡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본인을 취한 신선, 취선 이런 말로 본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고 갈등이 막 심해져요, 이 사람이. 자, 그러던 차에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신선을 만나요. 자, 근데 그 신선이 뭐라 그러냐면 너 신선인데 뭐 이렇게 신선처럼 살고 싶다고 자꾸 우리를 따라다니고 만나보고 싶어해. 그냥 네가 맡은 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럼 되겠군 하고 이 사람이 갈등을 풀게 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임금님 이 모든 게 생각해 보니까 다 임금님 은혜 같습니다 하고 임금 은혜에 감사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 다른 강의 파일 열어서 단어 뜻 하나씩 보면서
반드시 내일 본사 1까지 할 거니까 본사 1까지 내용을 예습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봅시다. 수고했습니다.